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이언스에서 발표된 논문을 한 편 볼 건데요. 이게 10월 20일에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오늘 논문을 주시려고 김무준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김무준 박사님은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박사를 이미 받으셨죠? 네. 박사를 받으시고 현재 포닥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인데 네. 어떤 연구하시는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제 연구 분야는 일단 기억인데요. 그래서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고 인출되는지에 관한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제 정서기억, 이모셔널 메모리 쪽을 더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논문은 그거랑은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메모리 분야긴 합니다. 네. 어떤 논문인지 제목부터 한번 봐볼까요? 네, 이번에 리뷰 드릴 논문은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인데 Associative and Predictive Hippocampal Code Support Memory Guided Behavior입니다. 네. 그 제목이 이제 히포캠펄 메모리라는 건 알겠는데 네. 사실 이 분야가 좀 복잡하긴 하잖아요. 추상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Associative and Predictive Hippocampal Code 네. Support Memory Guided Behavior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읽어서는. 그러니까 히포캠퍼스 코드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히포캠퍼스에 있는 뉴런들이 어떤 액티비티 패턴으로 활성을 보이느냐를 뜻하는 말이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가지를 연관시키는 작용인데 그 연관의 중요한 액티비티 패턴이 무엇인지, 혹은 이 행동 다음에 시퀀셜하게 이어져서 나오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도 일종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히포캠펄 액티비티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이섹션해서 그 두 가지에 해당하는 히포캠퍼스 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메모리의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누셨어요, 지금. 네. 이제 메모리는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었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어소시에이티브한 그 하나의 에스펙트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딕티브한 어떤 모습이 있는데, 네. 어소시에이티브하다는 게 이제 아까 말했던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포인트인 것 같고, 네. 프리딕티브한 것도 메모리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데 제가 방금 전에 물을 떠왔는데 네. 그 정수기 위치를 듣고 나서 다음번에 갈 때는 그 정수기를 가기 위한 효과적인 루트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을 나가서 좌회전 한 다음에 우회전 해야 정수기에 빠르게 도착한다고 한다면 네. 다음번에는 오른쪽으로 꺾는 게 아니라 나가자마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로 돌아서 목표 지점에 훨씬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려면은 그런 스페이셜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스페이스에 대한 기억을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나가서 이제 정수기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연합 기억들이 있고, 네. 또 그걸 순서상으로도 네. 가서 여기서는 이거 다음에 왼쪽이고, 그거 다음에 오른쪽이고, 이런 어떤 시퀀셜한 정보들도 코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히포캠퍼스에서 인코딩 된다. 네. 히포캠퍼스 코드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많이 얘기될 때는 스페이셜 메모리 같은 거, 네. 이게 뭐 플레이스 셀 혹은 그리드 셀이 히포캠퍼스에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코딩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기 전에 이제 학습하고 나면 미리 예측하는 네. 어떤 그런 기능들도 여기에 이제 같이 인코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네. 추후에 데이터를 보시면 더 네, 이해에 그럼 도움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여전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짧게 네. 한번 요약을 해봤고, 그럼 네. 본격적으로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방금 이야기 드린 것은 뒤에서 이제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히포캠퍼스에는 플레이스 셀이라고 하는 특정한 셀이 있는데, 그 셀은 이 동물이 어느 주어진 공간에서 어떤 특정 위치에 있을 때에만 활성화되는 뉴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쥐를 보시면 이 쥐가 이 메이즈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동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고 했을 때 각 지점에서 활성화되는 플레이스 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의 역순으로 아마 이 셀들이 액티베이션이 될 텐데요. 그때 이렇게 가까운 플레이스 필드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스 셀들은 같이 파이어링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 논문에서는 셀 어셈블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셈블리 다음에는 초록색 계열의 셀들의 어셈블리, 그리고 노란색 계열의 어셈블리, 빨간색 계열의 어셈블리가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셀 어셈블리라는 개념은
하나의 장소를 코딩하는 뉴런들의 집합을 네. 얘기하는 거군요. 예. 그것들을 지금 저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예. 뉴런이 예를 들면 100개가 있다. 예. 10개만 하죠. 네. 10개만 있다. 한 137번은 저 보라색 구간에 왔을 때 파이어링을 하고, 네. 뭐 2, 5, 6번은 그 다음 구간에서 파이어링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어링을 감게하는 뉴런들의 셋을 어셈블리라고 정의를 하셨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본 여태까지는 히포캠퍼스를 연구할 때는 이렇게 코액티비티를 보이는 셀 어셈블리와 그 셀 어셈블리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퀀스, 이 두 가지 현상을 분리를 해서 실험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퀀스가 가지는 코액티비티 말고 이 시퀀스만이 가지는 기능이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 패스웨이를 이렇게 통과를 해서 가려고 하면 저 빨주노초 파란부의 역순으로 파이어링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시퀀스의 정보도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네. 그거를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어셈블리의 개념과 따로 떼어내서 연구를 하긴 힘들었다 이거죠. 네. 저희가 따로 선택적으로 매니플레이션 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걸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아니, 예.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시퀀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레딕티브한 코드를 형성을 하고 코액티비티는 어소시에이티브한 코드를 형성을 해서 저 위치에 목표 지점에 예컨대 리워드가 있다는 그것을 연합시키는 작용을 할 때는 코액티비티만으로 충분하고 다만 거기까지 어떻게 도달을 해야 될까? 좌회전을 했다가 우회전을 해서 해야 빨리 도달하는 걸까?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제 코액티비티, 어셈블리가 연합되는 정보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는 어떤 장소인데 거기에서 먹을 걸 먹었어. 네. 이런 연합은 그 어셈블리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걸 찾아가는 패스웨이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그 순서도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실험을 했을까요? 예. 그래서 이 논문에서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서드의 컨셉은 코액티비티를 유지하면서 시퀀스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번 세포 집단이랑 2번 세포 집단, 3번 세포 집단이 순차적으로 액티베이션 됐었다면은 매니플레이션 후에는 1, 3, 2 아니면 3, 2, 1 이런 순서로 순서 없이 액티베이션이 된다는 조건 하에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네, 그렇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스 셀을 레코딩 하기 위해서 CA1에 일렉트로드를 박아서 전기 활성을 측정을 했고요. 그다음 매니플레이션 할 때는 미디얼 엔토라이널 콜텍스라고 하는 영역을 매니플레이션 했습니다. 이 미디얼 엔토라이널 콜텍스로부터 CA1, 히포캠퍼스 영역으로 인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네, 그래서 미디얼 엔토라이널 콜텍스를 우리가 매니플레이션을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옵토제네틱스로 네, 옵토제네틱스 CHR2를 발현시켜서 자극을 했습니다. 어떤 뉴런들을 자극을 하나요? 미디얼 엔토라이널 콜텍스에 있는 가바어징 뉴런들을 자극을 했습니다. 네, 미디얼 엔토라이널 콜텍스의 가바울징 뉴런들을 자극을 하고 동시에 이제 CA1 영역에서 히포캠퍼스 영역에서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MEC에 있는 가바어징 뉴런들을 타겟팅한 이유는 MEC에 있는 가바어징 뉴런들이 CA1에 있는 플레이스 셀들의 파이어링 타이밍을 조절한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작위로 자극을 해서 자극을 하면은 CA1의 액티비티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엉망이 될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실험 스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실험 스킴에서는 렛이 리니어 트랙을 왔다 갔다 순차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냥 이게 반듯한 길이에요. 거기를 네. 왔다 갔다 하는 심플한 비헤이비어네요. 네, 네. 그래서 갈 때는 전기 자극을 옵토제네틱스 자극을 주지 않고 돌아올 때는 옵토제네틱스 자극을 줘서 매니플레이션을 시도합니다. 이거를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얼 엔토라이널 콜텍스에 있는 가바울징 뉴런들만 네, 지금 액티베이션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가바울징 뉴런들은 그 주변에 있는 피라미달 뉴런들을 이니비션 할 테고, 네, 그러면은 미디얼 그 피라미달 뉴런들이 CA1으로 인풋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니비션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종국에는 이제 코액티비티는 유지하면서 시퀀스만 바뀌는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도 CA1에 플레이스 셀에 플레이스 필드가 잘 형성이 되는지 기본적인 특성들이 유지가 되는지를 먼저 관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그룹에서 보시면 이제 가로축이 이제 세포 하나의 포지션별 활성이고 그것을 순서에 맞게 나열을 해놓은 것인데요. 이 노란색 부분은 400번대에 있는 플레이스 셀이 이 리니어 트랙의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번대의 셀들은 가운데에 플레이스 필드를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거의 800개의 뉴런을 한 동물로부터 레코딩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뉴런들은 사실 랜덤하게 있는 뉴런들인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따라서 네. 어느 위치에서 액티베이션을 했는지에 따라서 쭉 번호를 매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 1번, 2번, 3번부터 앞에 있는 애들부터 쭉 순서대로 파이어링 올라가는 네. 이런 셀 어셈블리를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매니플레이션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면 목표로 한 현상을 테스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잘 유지가 됐는지를 확인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그 조건에서 이 옵토제틱스 자극을 하는 조건에서도 플레이스 필드가 잘 형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디얼 엔토라이널 콜텍스의 이니비토리 뉴런들을 막 자극을 해서 이 MEC 아웃풋이 나가지 않게 만들어도 히포캠퍼스에 있는 뉴런들은 특정 위치에 가면 잘 액티베이션을 보인다. 특정 장소들을 잘 코딩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근데 별 이제- 문제가 없네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릴 때 이게 MEC의 가바우징 뉴런을 자극해서 CA1으로 가는 인풋을 완전히 블락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EC의 가바우징 뉴런이 CA1으로도 다이렉트 롱레인지하게 프로젝션 하고 있는데 타이밍만 MEC에서 이제 CA1의 플레이스 셀 파이어링 타이밍에 중요한 그런 인풋을 막는 개념이지 MEC를 완전히 꺼버리는 네.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타이밍을 막았다. 그 데이터를 좀 더 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의도한 그 코액티비티는 유지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이 아이번 패널입니다.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 필드가 겹치는 그러니까 오버래핑 하는 셀들의 민 코파이어링 레이트이 컨트롤 그룹에서도 증가해 있고 그다음 매니플레이션 한 그룹에서도 그게 여전히 증가되어 있는 난 오버래핑 셀들에 비해서 증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코액티비티를 보이던 셀들은 MEC를 매니플레이션 하더라도 여전히 코액티비티를 보이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137번 세트, 네. 256번 세트, 이 세트 구성은 네, MEC의 인터뉴런을 자극해도 그래도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예,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특정 장소를 코딩하는 셀 어셈블리들은 크게 영향받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그럼 무슨 영향이 있죠?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히포캠퍼스 플레이스 셀들은 세타 시퀀스에 맞춰서 리드미컬한 액티베이션을 보이는데요. 지금 설명 중에 이제 세타 주기라는 히포캠퍼스의 이제 세타파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브레인에 있는 셀들은 굉장히 싱크로너스한 액티베이션을 보이는데 싱크로너스한 액티베이션을 보일 때 그게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의 주기가 대략 10Hz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주기를 이제 세타 웨이브라 부르고 여기서는 그 세타 웨이브 안에서 셀 어셈블리들이 시퀀셜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히포캠퍼스뿐만 아니라 네. 여러 영역들이 네. 어떤 리드미컬한 액티비티 패턴을 보여줍니다. 네.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리듬도 많이 바뀌죠. 네. 알파파, 베타파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세타 파형은 이제 히포캠퍼스에서 나타나는 파형 중에 하나를 네. 관찰했는데 네. 이게 세타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주기 안에서 뭐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건가요, 보통? 예. 여기서 기존에 알려져 있기로는 이 셀들이 그 세타 주기에 맞춰서 특별한 세타 페이지에서만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걸 보려면 이 뒤쪽 패널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시의 플레이스 셀의 파이어링 레이트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플레이스 셀은 포지션 150cm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높은 파이어링 레이트를 보이는 플레이스 셀입니다.
그런데 이 셀이 이 위치에 있을 때만 사실 활성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을 때도 활성을 보이는데 그 활성 패턴이 이 세타 웨이브의 타이밍을 맞춰서 보면은 원래 플레이스 필드 포지션에서 앞서서 있을 때에는 세타 페이지의 끝부분에서만 액티베이션이 되고 타이밍에 맞춰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동물이 이 플레이스 필드 뒤에 있을 때에는 세타 페이지의 앞쪽에서 타이밍을 맞춰서 액티베이션을 보입니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뒤쪽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이제 여기 보이는 이 기본적인 웨이브 파형 네, 이게 이제 세타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히포캠퍼스 전체 로컬 필드를 쟀을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좀 뒤에 것을 좀 자세히 더 볼까요? 네. 네,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타 시퀀스에 맞춰서 플레이스 셀이 액티베이션 된다는 게 어떠한 현상인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그림을 보고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 논문에서 나온 피규어는 아니고 이전에 퍼블리케이션 됐던 네.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세타 시퀀스에 맞춰서 액티베이션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더 잘 네.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 리니어 트랙을 이동하는 동물을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이 지나왔던 플레이스 필드를 코딩하고 있는 플레이스 셀 1번이 있고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플레이스 필드를 형성하고 있는 플레이스 셀 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위치에서 플레이스 필드를 형성하고 있는 플레이스 셀 3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물이 2번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 셀 2번이 파이어링 레이트가 가장 높을 거예요. 그런데 플레이스 셀 1번과 3번도 마찬가지로 이 포지션에서 어떤 활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1번, 2번, 3번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것이 이 세타 페이지에 맞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플레이스 셀 1, 2, 3는 다른 그 플레이스를 코딩하는 뉴런들이에요. 네. 다른 어셈블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자, 이게 플레이스 셀 2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네, 이 플레이스 셀 2는 딱 자기 지점에 왔을 때 액티비티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네, 네거티브 피크 지점에서 파이어링이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셀이 꼭 그 장소에서만 액티비티를 보이는 건 아니고 요 앞뒤에서도 액티비티를 좀 보이긴 한다는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자기 장소에 왔을 때는 딱 그 180 제일 밑에 있는 데서 보통 액티비티가 나타나지만 그 좀 더 앞에 있거나 아니면 그걸 방금 지나쳤거나 할 때는 이 세타 페이지의 다른 위치에서 액티비티가 보통 보인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 2번 셀 같은 경우에 이 동물이 이 2번 위치를 지나서 3번 위치로 가게 되면 예컨대 이 위치로 가게 되면은 과거에 지나온 플레이스를 코딩하는 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 180도에 맞춰서 이 세타 페이지에 180도에 맞춰서 액티비티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앞쪽에 있는 예컨대 90도의 타이밍 때 액티베이션이 된다는 얘기고 더 앞으로 가면은 그거보다 더 빨라져서 세타 페이지 시작의 앞부분에서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마치 이 세타 페이지의 한 주기가 현재 그러니까 장소를 코딩할 때 이 주기 하나가 내가 지금 있는 곳 그리고 뒤에 어디 있었는지 앞에 어디로 갈 건지를 마치 다 함께 코딩하고 있는 것 같은.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장소들이 이 페이지에 각기 다른 위치에서 파이어링 하면서 코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 세타 시퀀스 주기 한 주기 안에 비하인드와 커런트 어헤드에 해당하는 셀의 액티비티가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추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짧은 세타 주기 한 번에도 일종의 그 시간적인 개념의 코딩도 함께 들어있다. 네, 그게 시퀀셜 코딩이다. 네. 아마 이런 그 백그라운드 아이디어가 깔려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MVC를 매니플레이션 했을 때 그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원래는 AB 순서대로 활성이 되어야 하는데 MEC를 자극하면 AB, BA, AB, AB, BA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하나의 세타 주기 한 번의 주기 안에서의 순서가 네, 뒤바뀌니 거나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뭐 그렇군요. 역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규칙 없이
뒤섞인다는 그러면 것입니다. 엔토라이널 콜텍스, 미디얼 엔토라이널 콜텍스 인풋이 이 시퀀스의 순서를 뭔가 조율해주고 있었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들고자 했던 초기 목적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데이터에서는 세타 시퀀스를 봤는데요. 이 세타 시퀀스라 함은 세타 주기가 한 번 이루어지는 동안에 플레이스 셀들이 굉장히 시퀀셜하게 액티베이션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셀들의 액티비티가 세타 웨이브가 180도에 있을 때 타이밍에 맞춰서 가장 강력하게 디코딩 프로바빌리티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매니플레이션을 했을 때에는 그러한 성질이 훨씬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해해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거리가 되겠네요. 네, 아마 이제 각 플레이스 셀들이 가장 인코딩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네, 이 가운데 지점인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양쪽으로 갈수록 더 그 지점으로 멀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색깔은 이제 프로버빌리티니까 그 장소에 왔을 때 액티베이션 할 파이어링 할 프로버빌리티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진 않고 이거는 디코딩 프로바빌리티라고 해서 거기서 활성을 보일 때 얼만큼 그 플레이스 필드의 위치에 있을 확률이 높냐. 우리가 이제 디코딩, 이 파이어링을 통해서 봤더니 아마 얘는 여기서 파이어링 했으니까 지금 이 장소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디코딩을 네, 할 때 그게 맞을 가능성. 네,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그 세타 시퀀스에서 봤더니 이렇게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네, 자극이 없는 노멀한 상황에서는 네,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그 밀집도의 프로버빌리티가 떨어지면서 좀 그러니까 퍼진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정적으로 그 장소에서 특정 세타 시퀀스 각도에서 액티비티가 정확하게 파이어링 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세타 시퀀스, 세타 페이지에 맞춰서 리드미컬하게 순차적으로 액티베이션이 보이던 것이 매니플레이션 하면은 순서가 바뀌어서 그 세타 웨이브 타이밍이랑은 상관없이 액티베이션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어떤 시퀀셜한 포인트들이, 시퀀셜한 특징들이 좀 뭉개지고 있는 네, 이런 결과군요. 예. 그리고 오른쪽은 조금 다른 성질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데이터에서는 플레이스 셀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딕티브 프로퍼티가 바뀌는데 그것이 매니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러한 바뀌는 것이 망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네,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플레이스 셀의 활성을 예컨대 보면은 이 플레이스 셀은 처음에는 리니어 트랙을 처음 돌 때는 이 포지션에서 파이어링 레이시 피크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서 이게 점점 당겨지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이 한 번의 세타 주기 안에 지금 위치에 있는 플레이스 셀은 당연히 활성화되고 내 한보 앞에 플레이스 필드를 형성하는 플레이스 셀도 세타 페이지에 맞춰서 내가 여기 있는데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반복이 되면은 원래는 이 세타 페이지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두부 앞에 있는 위치를 플레이스 필드로 가지는 플레이스 셀의 액티비티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아까 그 리니어한 트랙, 일직선상의 트랙을 쭉 걸어가면 플레이스 셀들이 막 액티베이션을 하는데 네. 이걸 반복하면 할수록 미리 셀들이 앞서서 액티베이션을 하기 시작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리 액티베이션 되는 셀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셀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앞에 있는 포지션 때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빨리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타 주기 한 번에 들어오는 정보가 미리 앞선 내가 갈 장소들에 해당하는 그런 액티베이션이 이 세타 주기 안에 점점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플레이스 셀이 꼭 어떤 장소에 갔기 때문에 파이어링 한다기보다 거길 가려고 예측하기 시작하는 순간에도 액티비티를 보이는 네. 것 같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예. 그게 이제 그 세타 페이지상 시퀀셜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게 당겨졌다는 의미가 여기서 보시면 그 센터 포지션이 플레이스 필드의 센터 포지션이 점점 앞으로 당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매니플레이션 했을 때는 그러한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럼 다음 데이터도 한번 봐볼까요? 네. 그리고 이거 리니어 트랙을 돌고 나서 이 실험자들은 쥐가 잠을 잘 때의 액티비티도 측정을 했습니다. 잠을 잘 때는 샤프웨이브 리플이라고 하는 굉장히 싱크로너스한 액티베이션이 관측이 되는데 그때에 일어나는 플레이스 셀들의 리액티베이션이 리플레이가 굉장히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플레이션을 하면서 러닝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리플레이나 리액티베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를 퀘스천으로 삼고 그것을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셀 어셈블리들이 리액티베이션 되는 정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 리액티베이션이 될 때, 그러니까 이 리액티베이션이 시퀀셜하게 될 때를 우리가 리플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한 리플레이 자체는 그 순서가 엉망이 돼서 망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팀 온 그룹은 아까 낮에 학습할 때 그 EMC를 켰던 그 그룹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이 프레딕티브한 어떤 컴포넌트들을 망가뜨린 조건에서 보면 네, 이게 이제 그날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서 뭔가 히포캠펄 리플레이를 통해서 메모리가 컨솔리데이션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액티비티 시퀀스들이 망가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어셈블리는 유지가 되고 예, 그래서 같은 셀들이 액티베이션을 보이지만 그 액티비티 순서들이 약간 뒤죽박죽 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감을 잡기 좋으신데요. 여기서 빨간색 셀이 먼저 리액티베이션 되고 그 다음에 핑크색, 약간 파란색 이 셀 어셈블리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리플레이가 되는데 이 스팀 온 그룹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게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리액티베이션 되기는 하는데 그 순서가 망가진 형태로 리플레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시범 패널은 그런 리플레이의 양이 러닝에 의해서 증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순차적으로 얼만큼 퀄리티 있게 리플레이가 됐냐 했을 때 그것이 스팀온 그룹에서 감소해 있다, 망가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D번 패널은 리액티베이션 자체인데요. 그러니까 셀 어셈블리들이 리액티베이션이 된 정도는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명한 대로 액티베이션 되고 리액티베이션 되는 그 양이나 그 셋 구성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네, 그 리플레이가 일어나는 어떤 시퀀스에서 큰 유의미한 문제가 생겼다. 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저자들이 그 분리를 하고자 했던 코액티비티는 유지를 하면서 시퀀스만 망가뜨리는 조건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결과들을 통해서. 네. 그래서 다음 마지막 데이터로 그렇게 시퀀스를 망가뜨렸을 때 메모리나 비헤이비어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를 탐구를 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코액티비티만으로도 어소시에이션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어소시에이티브한 메모리 태스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밑에 I번 패널인데요. 이 비헤이비어 실험은 Conditioned Place Preference Test입니다. 이 쥐가 맨 처음에는 이 RNA를 자유롭게 활동하다가 어느 반쪽 왼쪽 면에서만 물 리워드가 주어진다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테스트 세션에서는 이 마우스가 물을 얻기 위해서 왼쪽에 물이 어디서 나오지? 하면서 왼쪽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기억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왼쪽에 있어야 물이 잘 나온다는 것을 어소시에이션 시키고 왼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맵을 보시면 한쪽에 마우스가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시간이 컨트롤 그룹이나 스팀온 그룹이나 둘 다 그 시간이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소시에이션을 시키는 기능에는 시퀀스를 망가뜨리는 게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EMC의 인히비토리 뉴런 자극을 통해서 그 시퀀스를 망가뜨려도 내가 이쪽에서 물을 많이 먹었는지 저쪽에서 많이 먹었는지
네. 그를 학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 네. 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럼? 예. 그런데 시퀀스를 망가뜨린 동물은 좀 더 플렉서블한 내비게이션 변환이 필요한 태스크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ABC에서 보이는 비헤이비어 테스트인가요? 네, 네,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거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1번에서 이쪽을 보시면 러닝은 총 30번의 트라이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번의 트라이얼에서 마우스는 이 오픈 아레나에서 물이 나오는 세 지점을 어디인지 탐색을 하게 됩니다. 물이 어딘가 세 개의 스팟에서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트라이얼이 반복될 때마다 쥐는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내가 빨리 먹을 수 있는지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그 내비게이션 방식을 내가 학습을 하고 나면은 물을 다 얻을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겠다는 예측들이 있어야 네. 그 다음 물 있는 곳으로 빨리 찾아가서 점점 그 세 개의 물을 다 마시는 데까지의 거리가 점점 줄어들겠네요. 네, 많이 안 맞습니다. 돌아다니니까. 네. 그게 여기서 보시는 이 검은색 라인인데요. 보통 동물들은 저렇게 금방 배웠고. 네, 이게 금방 배워서 점차 디스턴스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스팀 온을 해준 실험군에서는 그러한 학습이 굉장히 저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길을 돌아다니면서 세 개의 물을 마시게 되는 네, 그런 결과가 나타나군요. 네. 그러니까 시퀀스를 망가뜨리는 게 뭔가 다음 내 내비게이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러닝이 블락이 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딕티브 코드라는 표현을 썼나 보네요, 저자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 물 세 개를 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를 먹었고 그 다음으로 가는 패스들을 예측하고 있어야 그 길을 잘 찾아가서 먹을 건데 이 엔토라이널 콜텍스로부터 주어지는 인풋이 없어지거나 뒤죽박죽이 되게 되면 그 계획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결과군요. 네. 신기하네요. 네. 약간 여전히 근데 이 그 주제 자체가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네. 아주 깨끗하게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언뜻 보면서 데이터가 뭔가 이 밑에 실험 비헤이비어 이쪽에 가면 물 먹나 저쪽에 가면 먹나라는 건 훨씬 사실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는 별 차이가 안 난 게 아닐까. 네. 이게 정확히 우리가 지금 어소시에이티브한 컴포넌트와 프리딕티브한 컴포넌트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가, 이 부분은 약간 회의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퀀스가 망가진 건 맞는데 그 시퀀스가 망가졌을 때 비헤이비어나 메모리의 어떤 특성이랑 다이렉트하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 스킴을 써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연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토라이널 콜텍스로부터의 인풋이 저해돼도 특정 장소를 코딩하는 어셈블리는 망가지지 않지만 네. 그 뉴러널 액티비티의 파이어링 시퀀스에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특정 비헤이비어들의 문제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새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오늘 되게 어려운 논문이고 사실 이제 이 히포캠펄 메모리를 주로 하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논문 잘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영상 보시면서 혹시 이제 이 부분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혹시 저희가 빠뜨리거나 놓친 부분이 있거나 하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논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